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구강아간면외과 안지명입니다. 먼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대한아간면 성형재건외과학회 김선정 회장님을 비롯하여 지원하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턱관절 부위 외상에서의 치료 전략입니다. 본 발표는 이해상충이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차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입니다. 턱관절 골절은 구타에 의해서 이뤄지게 되면 하우각부에 제일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으로 교통사고 및 추락, 그것은 과두하 골절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하악골절은 전체 안면골절에서 40에서 60%를 차지합니다. 이 중 하악과두골절은 전체 하악골절에서 15에서 30%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골절 치료의 일반적인 원칙은 정복, 고정, 그리고 기능 훈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타와 그 다음에 낙하, 그리고 교통사고에 의해서 턱관절이 어떻게 골절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턱관절에서는 전체 하악부 골절의 30% 정도의 골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AOCF 그룹에서 이것을 분류를 하였는데요, 해부학적으로. 먼저 콘다일부터 하악 후형까지를 선을 긋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수직으로 콘다일의 라테랄 보드에 해당되는 것을 3번 선으로 하고, 만디블 로치에 해당되는 것을 2번 선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맨 윗부분이 헤드, 그리고 넥, 그리고 서브콘다일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부위에 따른 골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위에부터 헤드, 그리고 넥, 그리고 넥은 다시 하이와 로우로 나눠지게 되고, 만디블라 노치에서부터는 서브콘다일로 다시 나눠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은 골절의 변이의 정도에 따라서 정의한 모습입니다. 골절은 있지만 변이가 없으면 노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느 한 점이라도 다 있으면 데비에이션, 그리고 골절대 부분이 벗어나 있으면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리고 관절와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것은 이제 탈구, 디스로케이션이 됩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응급 환자를 받다 보면 많이 늘어난 것이 또 정동 킥보드 관련돼서 턱관절 골절 환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 논문인데요, 독일 논문인데, 나이는 10대에서 10대, 20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많이 발생하며, 시간대는 저녁 시간대에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저희 삼성병원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음주를 하시고 킥보드를 타다가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치냐는 일단은 열상과 그 다음에 치아, 그리고 아간면 골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 국내에 기사가 하나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킥보드가 대중화되면서 퍼블릭하게 되면서 안면 외상이 더 늘어나게 됐고, 이것은 헬멧을 꼭 착용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구강아간면외과적으로도 강남 세브란스 김재원 교수님 팀에서 발표해 주셨는데,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다치고 나서 어느 부위가 어떻게 다쳤고, 해가 지날수록 점점 그 수상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해당 그룹에서 발표한 호발되는 병소는 열상, 뇌진탕, 치아 손상, 그리고 피부 벗겨짐, 그 다음에 2개 안면 골절이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왜 킥보드를 타면은 더 턱에 외상이 많이 올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킥보드 같은 경우는 바퀴가 작습니다. 그래서 어떤 난간을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걸리거나 이렇게 밸런스를 그 이후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나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 턱으로 바로 이제 턱으로 땅에 떨어져서 수상을 하게 됩니다. 헬멧을 쓰더라도 이렇게 친 부위를 감싸는 게 아니면 어김없이 턱을 다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턱관절에 대해서 해부학적으로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관절화 내에서 관절 접합을 이루고 있고, 관절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상방으로는 상대적으로 얇은 중내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후 내측에는 고방, 그리고 후 외측에는 웨이도벽이 있습니다. 관절낭이 전내측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골절 시 외측 입돌근이 견인해서 과두가 전내
방으로 변이가 야기되게 됩니다. 보시는 것은 정상적인 과두의 모습입니다. 12시 방향의 디스크 후면에서부터 전방으로 디스크가 위치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신경에 대한 분포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웨이도에서부터 신경 다발, 페이셜 러브의 이제 템포럴 브랜치, 자이고마 브랜치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거리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될 수치가 0에서 3.5 수치와 1.8 수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피부 감각, 귀 쪽으로 피부 감각을 담당하는 오리큘러 템포럴 러브가 있습니다. 이것도 회박 쪽으로 위치를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동정맥에 대한 것입니다.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터리에서 막실러리 아터리 분지가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콘다일 안쪽 하방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 시에 이것을 반드시 조심하지 않으면 출혈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동맥의 분포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터리에서 나와서 막실러리 아터리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상방으로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로 가게 됩니다. 턱관절 부위 접근하실 때는 특히 동맥을 잘 파악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내측에서 본 그림입니다. 막실러리 아터리가 콘다일 넥과 그 서브콘다일 경계를 기준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는 그림은 1번과 4번 위치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1번이 의미하는 것은 턱관절 캡슐이 쌓여져 있는 영역이고 4번은 외측 익돌근이 붙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턱관절 세그먼트는 앞쪽, 안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바이오 미케닉스적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 메이어 그룹이라는 그룹에서 일단은 이렇게 바이오 생력학적인 실험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하악골에 우리가 이제 근육이 붙어 있는 것을 최대한 재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중을 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는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 있는데 빨간색 선은 텐전 스트레인,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힘, 파란색 선은 컴프레션 스트레인, 그러니까 압축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과두하 골절이 있을 때 이렇게 플레이트를 달기도 하는데요. 가운데 그림의 오른쪽을 보시면 저렇게 플레이트를 달고 힘을 주게 되면 앞쪽이 살짝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공간이 되게 되면 플레이트는 후방과 앞쪽으로 오른쪽에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것처럼 두 개의 플레이트를 다시는 게 훨씬 더 안전적입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가 왔을 때 이분을 수술을 해야 되는지 보존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일단 교과서적으로는 그냥 정복술만 하게 되는 것은 인트라캡슐라의 골절이 한정된 경우, 그 다음에 변이가 별로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서의 그 그린스틱 프랙처인 경우는 이제 정복술로 하게 되고요. 근데 하지만 정복술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유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픈해서 관열적으로 수술하게 되는 경우는 과두가 콘다일에서 빠져서 교합의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레이무스 하이트의 길이가 낮아져서 개곳이 편의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교과서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강외과 교과서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비관열적 정복술의 적응증, 관열적 정복술의 절대적 적응증, 그리고 상대적 적응증이 있습니다. 꼭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보시면 기능 제한이 있는 중두계 와로의 골절이, 그러니까 하악 과두가 스칼베이스 쪽으로 올라간 경우입니다. 또 하나, 관절갈의 이물 및 과두 부위 관절광 외 편의시, 그리고 정상교합을 유도하지 못할 때, 예, 그럴 때는 수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상대적 적응도 중요한데요. 분쇄골절이 있어서 경고 고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는 그거를 수술을 하게 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의치를 끼시는 경우도 많이 다치셔서 오시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심한 하악골 퇴축으로 의치나 스플린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도 케이스에 따라서 수술할지 말지를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임상적으로 보면 일단은
이렇게 환자가 다치셨다가 오셨는데 골절은 안 보입니다. 그러면 관절 캡슐 내에 혈액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걸 관절 혈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해당되는 부위에 교합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MRI상에서 지금 이제 밝은 신호가 있는 게 보이는데요. 예, 여기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혈종이 찬 걸로 보이게 됩니다. 요거는 수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절이 일어나게 편의적으로 골절이 일어나게 된 경우 해당 방향으로 개굿이 아래턱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 먼저 교합의 조기 접촉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보시는 것은 사진과 그림입니다. 양쪽이 다 과두골절이 있을 때는 전치부 개방교합이 나타납니다. 앞니가 닿지 않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외과적인 접근법 중에서 저희가 이제 꼭 전이개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프리오리큘라나 엔다우랄 인시전을 주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엔다우랄 인시전이 스카도 좀 덜 남게 되고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슈퍼피셜 템포랄 아터리와 베인 그리고 페이셜 러브의 해박적 구조를 꼭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안면신경이 이제 두부에서 여러 층 중에 슈퍼피셜 머스큘러 어퍼뉴로틱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스매스 레이어라고 하는데요. 그 스매스 레이어로 지나게 됩니다. 지금 이게 광대인데요. 예, 광대인데 여기 지방이 위에 있습니다. 실제로 수술하실 때 지방을 먼저 찾아서 들어가시게 되면 스매스 레이어 안쪽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 레이어로 진행을 하시면 안면신경은 다치지 않게 수술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서브 만디블러 어프로치입니다. 보통 만디블 하연에서 원 또는 투핑거 하연해 주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스킨부터 그 다음에 슈퍼피셜 레이어를 들어가서 페이셜 아터리를 결차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면 이제 하악의 하연이 보이고 그 다음에 교근도 절제하게 돼서 그러면 골막을 박리하게 되면 하악각이 보이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박리를 해주시면 서브콘다일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 번에 보여준 사진입니다. 그래서 헤드에 골절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넥에 골절이 있을 때, 서브콘다일에 골절이 있을 때 각각의 접근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브만디블라 접근을 했을 때 가능한 접근 부위를 초록색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트로만디블라 어프로치를 했을 때 이제 진한 초록색과 밝은 초록색이 있는데요. 진한 초록색은 레트로 파레티드 익스포저를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라이트 그린은 트랜스 파로티드로 들어가게 돼서 볼 수 있는 부위입니다. 프리올리큘라나 엔다우랄 인시전을 통해서 당연히 콘다일 헤드나 넥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AOCMF 그룹에서 정리를 잘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에 색깔이 있는 곳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표는 인트라오랄 어프로치인데요. 스콥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나뉘게 됩니다. 스콥이 없을 때는 90도 라이트 앵글 드라이버를 쓰게 되는데 사실은 스콥이 있는 게 훨씬 더 상반까지 수술이 가능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익스트라올라로 접근할 때입니다. 예, 그래서 콘다일 헤드와 콘다일 넥 그리고 서브콘다일 부위를 각각 프리오리큘라, 레트로만디블라, 서브만디블라, 그 다음에 하이 서브만디블라 어프로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루틴한 어프로치는 헤드를 접근하려면 프리오리큘라 어프로치나 엔더럴 어프로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넥을 보려면 하이 서브만디블라 어프로치나 아까 말씀드린 레트로만디블라, 서브만디블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콥이 있으시면 서브콘달까지는 인트라오랄 어프로치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트라오랄 엔도스코픽 어프로치를 할 때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게 90도 앵글 드라이버랑 스크류 엔진이고요. 그 다음에 스콥입니다. 엔도스콥은 30도 정도가 적당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시는 그림은 슬라이딩 홀딩입니다. 그게 플레이트를 잡거나 스크류를 잡습니다. 실제 수술할 때는 좁고 깊은 곳을 수술하기 때문에 저렇게 홀딩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지 내가 위치하고자 하는 데까지 위치를 시키고 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은 트랜스 바칼을 위한 트로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인트라오럴 어프로치로 접근해서 서브 콘다일 프랙처를 고정할 때 플레이트는 두 가지를 아까 추천드렸는데요. 굉장히 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좁은 경우가 있습니다. 시야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또 BMI가 높으신 분들은 리트랙션이 잘 안 돼서 시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 어쩔 수 없이 하나만 되기도 하는데요. 최소 그런 경우는 2mm 이상을 돼야 됩니다. 플레이트를. 그거보다 작게 되면 변이가 일어나거나 플레이트가 스크류가 루즈닝이 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서를 보시면 왼쪽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번 보겠습니다. 구강 내 레이머스 쪽으로 인시전을 하고 박리를 합니다. 골절 있는 부분까지 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스콥을 고정하는 거를 한번 위치시켜 보고, 만약에 콘다일이 안쪽으로 빠져 있다면 그걸 바깥으로 한번 빼줘야 됩니다. 그 과정이 지금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걸 바깥쪽으로 뺀 다음에 트로카를 위치시키고 과드 쪽에 첫 번째 스크류를 먼저 고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플레이트를 매니플레이션 해서 좀 내가 원하는 위치로 조작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고정을 하게 되는데요. 순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절선 기준으로 위에가 1번, 그 다음에 2번, 다시 위에가 3번, 밑에가 4번 이런 순서로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만약에 하나만 된다고 했을 때는 여기가 이제 1번, 2번, 3번, 4번의 순서로 스크류를 고정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두 개를 대신다라고 했을 때는 보시는 그림처럼 되는 순서대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이제 케이스를 좀 보겠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간헐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자 5세 어린 아이가 넘어져서 왼쪽 콘다일 헤드가 프랙처가 됐습니다. 보시면 내측 극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입을 묶지 않았습니다. 묶지 않고 그냥 평소대로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턱을 잘 움직이게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였고요. 6개월 지나서의 개고량도 한 50mm까지 잘 벌어지고 파절됐던 골이 잘 붙어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22세 여자 환자분이고 마찬가지로 슬립다운으로 만디블 심피시스와 서브콘다일 프랙처가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서브콘다일 프랙처의 변이가 심하지 않아 심피시스만 수술을 하고 또 체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CT를 보시면 뼈가 잘 유착이 되어 있고 실링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어서 결국 이제 오픈 리덕션을 해서 수술한 경우입니다. 남자 27세이시고요. 이제 드렁큰 상태에서 계단에서 구르셨습니다. 그래서 하악 정중부와 왼쪽 서브콘다일 그리고 코로노이드 프로세스가 프랙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빨간 선이 프랙처 라인이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CPS 부위와 레프트 서브콘다일 부분을 인트라오랄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4개월 뒤의 모습입니다. 잘 치유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콘다일 헤드 프랙처인데요. 이분은 오픈 리덕션을 하였습니다. 여자 34세이고 마찬가지로 드렁큰 상태에서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왼쪽 콘다일 렉 프랙처가 있으셨습니다. 예. 수술하기 전 왼쪽 콘다일 부분이 프랙처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오픈해서 이제 수술을 하였고 수술을 하고 다음 날입니다. 3개월 모습이며 본힐링이 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입니다. 여자 47세로 과두 분쇄골절이 양쪽에 있었습니다. 양쪽에 있으셨고, 이분이 이제, 오픈마이트가 조금 있었는데, 계속 이제 클로즈 리덕션을 하고, 물리치료를 하고, 교합 조정을 하면서, 그래도 많이 정상화되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은 심피시스만 시행하였고, 이제 콘다일 부분은 클로즈 리덕션으로 시행하였습니다. 3개월째 되는 파노라마이고요. 6개월째 스플린트 치료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합 조정, 구치부, 조기 접촉되는 부분을 조금씩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플레이트도 제거하시고, 파노라마 상의 콘다일 모양이 아주 예쁘진 않지만 기능적으로는 다행히 문제가 없으셨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동 킥보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전동 킥보드 타고 가시다가 이제 바닥에 턱을 부딪히셨고, 레프트 파라시피스 프랙처와 레프트 서브콘타일 프랙처가 있으셨습니다. 아치바를 적용하였고, 플레이트는 스트레이트를 2개를 대던가 아니면 이렇게 마른 사다리 걸로 된 거를 하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파라심피시스 부분에 2개, 콘다일 부분에 마른 목걸에 플레이트가 적용된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이때 내시경 쓴 모습이 사진이 남아 있어서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내시경을 보면서 트로카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힐링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콘다일 헤드가 골절이 일어날 때 전내 측이 조금 더 프로미넌스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메잘폴이 내측극이 먼저 이렇게 파절이 됩니다. 논문상에서 이런 이제 방법이 있어서 이제 내측극이 골절이 돼서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리덕션을 하고 나서 조금 긴 스크류로 이렇게 고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케이스가 있어서 적용해 보았습니다. 남자 38세이고 이제 마찬가지로 드렁큰 상태에서 넘어지셔서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만디블라 바디와 라이트 콘다일 헤드 프랙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CT 코로날 뷰를 보시면 오른쪽 콘다일의 내측극이 약간 안쪽으로 이제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친 쪽으로 다치시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상악 전치부터 다치시게 되고 관절 과두도 많이 다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수술한 모습이고, 이때는 이제 비흡수성 스크류를 썼습니다. 한 12mm 정도를 사용했고요. 수술하는 모습입니다. 콘다일 헤드를 위치시킬 때 유용한 기구가 있는데 TMJ 리트랙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된 각도와 두께에 따라서 전방, 후방, 상방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게 보면은 꽤 유용합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 다시 이제 그 골절된 콘다일 헤드가 다시 이제 전내측으로 빠지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리덕션으로 잡기가 어려운데 이 기구를 쓰시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해서 1년 뒤에 수술한 모습이고 최대 개고량은 한 34mm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콘다일 렉 프랙처가 있어서 오픈해서 이제 플레이트를 적용하였는데 이 파절된 콘다일이 흡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그림 보시면 뼈는 높고 플레이트만 남아서 이제 스컬 베이스 쪽을 향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많이 걱정을 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접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내측극을 고정할 때 비흡수성보다는 흡수성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용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남자 34세이시고요. 이분도 이제 드렁큰 상태에서 넘어지셔서 이제 만디블 바디와 라이트 콘다일 헤드 프랙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하얀색인데요. 흡수성 스크류가 반드시 태핑을 하셔야 됩니다. 태핑을 안 하면 이제 이게 스크류 헤드가 이제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길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만약에 이제 반대쪽이 닫히지 않았다면 반대측의 콘다일에
좌우 길이를 보고 스크류 길이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12, 13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고정한 이후에는 흡수성이기 때문에 이제 엑스레이는 보이지 않았고요. 수술하고 나서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플레이트 제거하고 난 모습이고, 이제 개구 잘 확보되고, CT에서 또 보면은 힐링이 잘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개구량도 한 40mm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은 양측성으로 내측극이 골절이 되었는데요. 정신진체가 이제 3급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강 고정은 하지 못해서 수술을 결정해서 예, 양측으로 이렇게 다치신 분인데요. 심피스와 그래서 침 부분에 비흡수성 플레이트 고정하고 양측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흡수성 스크류를 고정했고 교환 맞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밑에 플레이트도 이제 제거할 시기가 오신 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아이들의 골절에 있어서 이제 또 따로 챕터가 있을 정도로 많이 중요한데요. 일단 아이들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다행히 성인보다는 이제 컴플리케이션이 적고, 그 다음에 콘다일 프랙처를 제외한 다른 프랙처도 마찬가지로 악강 고정을 시행할 수 있지만, 콘다일 같은 경우는 성장 중심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치료나 악강 고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연습을 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롱텀 팔로업이 필수적이고, 다친 곳으로 성장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케이스인데요. 7살 아이고요. 심피스와 양쪽 콘다일 프랙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 부위는 이제 흡수성으로 쓰게 됐고요. 다쳤을 때 콘다일 쪽에 이제 다친 모습을 볼 수 있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아이들은 빨리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한 달, 3개월 뒤에 파노라마인데요. 콘다일이 잘 또 정상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이제 입을 벌리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세라바이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외 제품인데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 재활학에서 하시기는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께 그냥 저희 치과에서 쓰는 개구기를 이제 구매하시라고 해서 이제 갖고 오시게 해서 이제 같이 알려드리고 연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서 꼭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발표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서적입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